네, 공매도 전면 금지 그리고 지수급 나오고 있는 지수 급등, 환율 급락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조금은 헷갈리는 오늘 오후장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조금 더 분명한 전략에 대한 힌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오늘 특별 대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저희 해볼 거지만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 그 영향력을 좀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모든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를 봐야 되는 건지 포인트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냥 좋다, 오른다, 좋다 이 원리로 봐도 되는 걸까요? 예, 뭐 좋기는 하지만 마냥 좋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증시에는 뭐 뜨겁게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사실은 있었던 상황들이지만 여하튼 이 대외 환경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개선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공매도 제한이란 금지라는 어떤 조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여건도 다소 좀 개선되는 그러한 어떤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는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뭐 특히 이제 상반기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 아무래도 2차 전지였고 사실 이번 공매도 금지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도 사실 뭐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수급적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또 뭐 다시 전고점 뭐 이러한 간다라는 어떤 말씀을 뭐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조금 수급적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저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좀 마련한 것 같다. 앞으로의 관건 자체는 결국 이제 대외 환경의 여건 자체가 계속 개선되고 또 국내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공매도 금지라는 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뭐 좋은 적도 있었고 나쁜 적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인 거는 결국 이제 경기가 결국 개선이 되느냐. 항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던 당시를 보게 되면 다 위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기에서 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많이 올랐는데 뭐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뭔가 다 경제가 망가질 것 같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V자 반등을 했고 그러한 덕택으로 사실은 뭐 공매도 금지도 있었지만 결국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이나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례에도 뭐 단순한 어떤 공매도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향후에 대외의 어떤 여건 또 국내 경제 펀더멘털 특히 이제 기업들의 이익 증가 여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랑 살짝 다르다고 보면은 뭐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코로나 시절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느끼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도 좀 명확하게 위기에서 나온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보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이 과거 지금 말씀하신 세 번의 어떤 위기 국면하고는 조금은 좀 양상이 다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당시 상황들 자체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완전히 침체를 갖고 또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암울했던 시기였던 상황들이었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는 뭐 지금의 어떤 조정폭보다는 더 큰 조정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 양호한 상황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그 외에 금리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그러면 일단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긴 하지만 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그 공포감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FOMC에서 나온 이야기, 그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좀 이사님이 쓰신 걸 좀 찾아봤더니 발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이클 종료 신호라는 해석을 하셨던데 그에 대한 그 파급력이 계속 이어지고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금리 관련 코멘트도 부탁드려요. 예,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11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반전의 드라마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금리 자체가 뭐 5%까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긴축
발작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11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어떤 그러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미 FOMC 끝나고 나서 뭐 상당 부분 글로벌 IB도 그렇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것이 이제 국채 금리의 속락, 아무래도 한 지금 FOMC 끝나고 거의 50bp 가까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왜 우리가 FOMC 회의,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회견 내결을 보고 왜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글쎄요, 미묘하지만 좀 9월 달하고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가 2%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저에는 고용시장 자체가 9월 때는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것 때문에 물가 압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는 고용시장이 뭔가 공급 요인에 의해서 뭐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타이트함이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월 고용 지표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시장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금리 인상 사이클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파월 의장 회견 내용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물가 압력에 대한 고통만을 사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금리 부담에 대해서 연준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좀 종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고용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번 10월 고용시장 지표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결국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물가 압력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고용 시장의 골디락스 자체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러한 쪽으로 사실은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을 잘 유도할 수 있느냐 이 금리 레벨에서 뭐 그것이 앞으로 조금은 남아 있는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받고 싶어요. 변수가 그럼에도 이사님 여전히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겠죠. 최근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연착륙 기대 키워도 되는 구간 맞습니까? 예, 이 경기 침체 논란은 사실은 연초부터 뭐 1년 내내 사실은 있었던 또 논란인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초에도 계속 될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금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잘 설명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뭐 좀 기준선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미국 경기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도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을 사실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연착륙 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뭐 공교롭게 제가 들 수 있는 근거는 고용시장이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시장이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물가 압력 자체를 상당 부분 우려하는 어떤 지표이고 이게 조금 경기가 나빠지다 보면 고용시장이 너무 망가지면 안 돼. 지금은 조금 완만히 둔화가 필요해. 말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골디락스 비슷한 쪽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지탱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향후에 좀 상황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아직은 침체보다는 연착륙이라는 부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나와서 급락세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갈까 합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25원 하락하면서 1297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8월에 1299 찍고 나서 다시 한번 1300원 밑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3개월여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또 나타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해서의 변수가 뭐가 될지 환율 추이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저희 첫 질문이 공매도기도 했지만 외국인 수급에도 큰 키가 될 수 있을 만한 원달러 환율인 만큼 대외 상황이 이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장에서 1,300원 선 하회가 됐다. 어떤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사님? 뭐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달러 지수 자체가 여하튼 하락을 한 가장 큰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된 거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금으로 하여금 뭐 사실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자극을 한 거고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일본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도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을 강화시켰고 원달러 환율의 급락을 사실은 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며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흐름이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뭐 미국의 CPI라든지 뭐 이러한 결과가 조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해서 1,290원대를 갔지만 저희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보는 이제 그 어떤 기준이랄까요? 뭐 그러한 정도의 지표로 보는 게 아니라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환율 자체가 지금 860원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뭐 한때 이제 뭐 1,000원이었던 게 900원 선이 이제 어떤 분 우리가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87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걸 보게 되면 다소는 좀 원화의 하락 속도 자체가 좀 원달러의 하락 속도는 빠른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뭐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N1 환율 자체의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낙폭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한때 1,36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을 깼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상황 변화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외환 시장에서 그 투자를 하시는 또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자체가 달러를 대부분 이제 롱 포지션 사실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게 이제 달러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쇼코버링 비슷하게 사실은 들어오면서 사실은 좀 원달러 환율 자체가 급하게 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경기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도 아직 원화 강세를 그렇게 충분하게 지지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뭐 원화의 어떤 추가 강세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 입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또 지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중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상 체크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지 좀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지금 다음 주에 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연준의 어떤 뭐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를 더 줄지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고요. 거기에 이제 CPI도 발표되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 디프레이션 국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생산자 물가인데 그 생산자 물가의 그 마이너스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두 가지 굵직한 게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그 임시 예산안이 다음 주 17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7일 종료 이후에는 다시 이제 미국 예산안을 그러니까 미의회에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정부 폐쇄를 가거나 새로운 임시 예산을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금 또 복잡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 좀 체크해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잡혔지만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개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우리가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미중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난다라는 측면, 특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좀 해소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라는 부분도 시장에 조금 중요한 좀 변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결과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네. 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장으로 조금 돌아와서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좀 보면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 강력한 하루였습니다. 시장 분위기상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기준 오늘 2,500선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엄청난 하루 상승이고 강력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종합해서 봤을 때 연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뭐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지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소위 말하는 쇼크버링이 당분간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 추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달러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약세 압력으로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은 좀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은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오늘 사실은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도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지수 레벨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숨고르기 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좀 하방은 좀 상당 부분 이제 견고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결국 이제 국내의 어떤 수출 여건이라든지 또 그 기업의 어떤 실적,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실적이 정말 4분기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개선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과도 사실은 큰 맞물림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뭐 강세 얘기를 좀 드리기보다는 뭐 저점은 좀 확인하고 다졌고 조금 이제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어떤 랠리를 좀 시도하는 그러한 국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상보다 빠르게 상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대응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보셔야 된다 팁이 있으면 짧게만 공유해 주시죠, 이사님. 예, 여전히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채 금리가 여러 가지 시장의 반전과 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부분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전히 국채 금리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에 따른 향방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공매도 관련 이야기 골고루 담아봤습니다. 오늘 특별대담 하이투자증권 박상은 이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와 함께 환율 흐름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